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성수 전문의 선생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아주대학병원 정신과 전공의 수련하시고 영국 유니버시티 오브 엑스에서 대학원, 지금은 한국 오픈 다이아노학회 공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다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으로 저희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찍부터 와주셔서 준비도 도와주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돌봄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주제로 오늘 정말 좋은 시간들 강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4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저기 한국 오픈 다이얼로그 카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또 오늘 또 가족의 입장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조사를 해주신 수원시 정신건강가족학교의 서른영 교장선생님이 주셔서 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와 서른영 선생님이 함께 한 3시간 가까이 분자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의자를 좀 놓고 같이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해볼까 생각되고요. 우선 제가 이제 조현병을 경험하는 당사자분들을 돕는 의사라는 게 저의 정체성인데 이 일을 한 20여 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가족분들이 노심초사 고민하시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크로자핀이라는 약이 좋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고 나가고 저기 또 어떤 또 이렇게 좀 치료를 하면은 도움이 돼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오픈 다이얼로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치료의 메뉴들이 있잖아요. 여러 메뉴들 중에 한 가지 오픈 다이얼로그라면 또 새로운 신기한 치료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력하고 돕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뭔가 오픈 다이얼로그 전문가인 제가 뭔가 신기술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편이 돼서 당사자와 한편이 돼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크 WHO 퀄리티 라이츠라는 영어가 들어있는데 WHO는 세계보건기구죠. 이제는 이거 좀 많이들 이렇게 아주 생소하시진 않죠. 퀄리티 라이츠 아시는 분들 들어봤다. 세계보건기구의 퀄리티 라이츠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를 포함한 어떤 그 돌봄을 위한 협력 방식이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넓은 개념이 세계보건기구의 퀄리티 라이츠라고 하는 어떤 큰 서비스 프로젝트이거든요. 그 일을 제가 먼저 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럼 퀄리티 라이츠와 오픈 다이얼로그를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이게 새로운 실효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인가? 법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시안 연구진들이. 근데 이걸 실제로 여러 해 동안 해보고 나서 내린 연구진들이 같이 온 팀들이 내린 결론은 이게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방식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가족이든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아프면 우리는 돌봐왔잖아요. 약이 없고 의학이 없던 시절에도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지금은 누군가 좀 힘겨워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냥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거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좀 더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함께 돌보는 것. 그런데 이런 정신 건강의 주제, 심리 사회적인 어떤 위기는 인간적인 부분 같아요. 우리 파도선 공효정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유로 인해서 생긴 큰 슬픔이라든지 큰 낙담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상 발휘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경계하는 마음이라든지 의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게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다. 이런 사람이니까 겪는 이런 심성 경험들이 굉장히 질폭되거나 지금 세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정신과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심리사회적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겪는 거죠. 물론 영장도 비슷한 동물들도 좀 겪는 것 같긴 한데 사람다운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니까 겪는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돌봐온 방식은 정신과 영역에서는 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뤄온 부분들이 많은 것 같죠. 우선 보시면은 진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약 드리고, 이제 그걸 좀 확장하자는 거죠. 약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약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분을 포함해서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뭔가 가족 내 차원부터 한 도시 차원 그리고 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의 돌봄 방식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퀄리티 라이츠이고 그 안에 이제 오픈 다이어로그의 가치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유용해서 지금도 있어요. 리 킨들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시는 채널이거든요. 공개 채널인데요. 이분 허락을 받고 제가 이분이 한 영상 하나를 공유드릴게요. 이분은 조현병을 겪고 회복되시고 지금도 약 드시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셔서 스스로의 질환 경험, 스스로의 회복 경험 이분 회복이 되신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누구를 돕는 사람으로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좀 감동적인 콘텐츠로 많이 제작하셔서 올려놓고 계시는데 아마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같이 함께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시길 유용한 콘텐츠가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이분이 2020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저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고. 근데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영상이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이분이 스스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독학을 하셔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거를 다른 당사자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드신 거죠.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진단이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러하다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떠하시냐 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인간의 대퇴골 화석이에요. 좀 이렇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쟁은 좀 있지만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우리 연구팀에 있는 인류학자 선생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유명한 인류학자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운명의 기원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팔자의 발명일 수도 있고 바퀴의 발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이 화석을 얘기했대요. 어딘가에서 발견된 인간의 대퇴골 화석인데 이 대퇴골 화석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대퇴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이 됐다가 다시 붙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가 생물이 어떤 일로 대퇴골이 부러지게 되면은 못 걷죠. 그럼 죽는 거예요. 나의 포식자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고 내가 음식을 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화석들은 부러진 채로 발견되죠. 이 화석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다리의 주인이 대퇴골 골절이 되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 다음에 먹이를 음식을 갖다 주고 돌봐준 거죠. 돌봐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이 뼈가 붙은 거잖아요. 아마도 뼈가 붙은 다음에 다시 걸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돌보 오기 시작한 거, 이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기원이 아닌가라고 그 인류학자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최근에 좀 개정판이 나온 책인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의 정신을 굉장히 잘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책 제목이에요. 소극적 수동력이라고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이신 분이 스스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사람을 심리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인들을 돕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성찰하신 에세이인데 결국은 이분은 이제 본인의 에세이를 본인의 경험에만 바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시인 키츠가 제시한 어떤 인성을 파악하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영국의 정신분석가 윈프레스 비온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이후에 정신재활이나 치료공동체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분의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결론은 가장 인간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 곤경에 처한 이의 곁에 머물면서 도대체 그가 왜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다르니까 겸허히 상상하는 태도,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돌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회복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함께 머물고 그 머무는 자체가 좀 견딜만해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이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퀄리티 라이츠라고 하는 국제 정신건강 개혁 프로젝트를 세계보건기구가 시행을 할 때 인도에서 2017년, 18년경에 시험 사업을 했어요. 인도의 구자라트주라는 곳에서 한 지역에 병원도 있고 지역사회기관도 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당사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그들을 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이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또 병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들은 의학 지식과는 다른 리커버리의 관점으로 당사자들을 돌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족 활동가와 또 병원에 입원을 받던 당사자가 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들을 다 살펴보고 평가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입원해 계신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좀 만족스럽게 회복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시범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티셔츠예요, 이게. 근데 공교롭게 퀄리티 라이츠하고 맞닿아 있어요. 모든 사람은 everyone has the right to be listened to.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픈 다이얼로그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비강압 치료 있잖아요. 격리감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강압 치료 트레이닝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원 선생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병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감각 사례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빵 터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잘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던져서 부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들어주게 되면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인권운동가인 라이안 안젤로라가 결국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지 못한 이야기, 이거를 좀 털어놓고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에 파도선에서 포도파도 공연정가들과 함께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왔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주제일지라도 그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덜어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어떤 특정 치료 메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우리 납병원이나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기관 가면 프로그램 시간표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사회기술 훈련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 정신건강교육도 있고, 뭐 그런 당사자 연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시간표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치료 메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이 내가 사회기술 훈련을 들어갈 것이냐, 뭐 정신건강교육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당사자가 그런 것보다는 취업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선 약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치료 메뉴들을 당사자와 가족이 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밝히고,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화의 과정인데, 그것이 좀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런 모임이에요. 보통 중간에 테이블을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해요. 근데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우선은 한 사람이 걱정이 돼서 모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당사자. 예. 당사자를 이제 업무의 중심에 놓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이분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이 당사자만 만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 원칙은 당사자와 당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만나요. 그러니까 대개는 가족이 많겠죠. 여러 명을 동시에 같이 만난다. 근데 이 여러 가족분을 만날 때, 여러 명을 만날 때, 저 같은 전문가나 진행자가 혼자 가진 않아요. 최소 2명, 3명이 같이 들어가요. 우리도. 여러 명의 촉진자와 여러 명의 당사자를 불러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이들이 같이 나누는 대화 시간, 이 시간이 좀 좁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진이라고 보통 안 그러고 이제 촉진자 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촉진자 팀들이 지향하는 거는 최대한 많은
좀 의견과 대화가 안전하게 발언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고요.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수준의 좀 솜씨와 팀워크, 저랑 같이 들어가는 팀하고 저하고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서로 또 믿어야 되겠죠. 이런 팀워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그러면은 이 당사자와 가족을 만나러 가는 팀은 누가 가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참여할 수 있는 게 넓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가능하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도 가능하고요. 동료 지원가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족 지원가도 가능해요. 동료 지원가와 가족 지원가와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 당사자와 가족을 만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더 지금 권장되고 있고 오픈 다이얼로그도 그런 쪽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게 좀 좁은 의미의 오픈 다이얼로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저 슬라이드를 건너뛰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요 내용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 테니까 뭐 사실 다 안 찍으시더라도 그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정신증,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정신증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서비스로 개발이 되었으나 지금은 굉장히 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데 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초기에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좀 짧아지기도 해요. 유명해지게 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시스템 안에 적용한 지역, 핀란드, 라플란드라는 지역에서 이 초반 정신증에 대한 회복률이 획기적으로 높게 나왔고, 그리고 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서비스를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걸 해본 종사자들이 너무 감동적이다, 보람이 있다, 내가 성장한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서비스이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외국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우리 환경 안에서 좀 어떻게 도입이 되어서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까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정책이 많이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정신증 발병과 회복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 조현병을 놓고 비교하자면은 일단 조현병 급성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이른바 초기 증상, 정구 증상이라는 걸 겪게 되죠.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왠지 불안하다든지, 뭔가 학교를 못 가겠다고 얘기한다든지,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왜 그런지 이게 본인도 잘 모르고 곁에서 돕기도 힘들어요. 이게 정구 증상이죠. 정구 증상이 서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정구 증상이 서서히 진행하는 동안에 빨리 적절한 도움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이 위기 전체가 얼마나 잘 회복되느냐의 궤적 자체가 달라져요. 이것을 정신증 미치료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증이 생긴 다음에 첫 치료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를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책 목표예요. 세계보건기구는 한 3개월인가 이내로 아마 돼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년 2개월? 좀 길죠. 그래서 이 정구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돼서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악화가 되게 되면은 정구 증상이 생기는 단계를 우리가 위기라고 이름을 짓자고요. 지금 용어가 위기와
응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응급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위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위기가 오랫동안 무르익고 악화되게 되면 응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른바 문제 행동이라든지 누가 다칠 수 있는 자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선택지가 병원밖에 없는 거죠. 병원으로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으로 입원하는 과정이 그때는 이미 뭔가 많이 무르익어 있기 때문에 혼란도 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억지로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과정이 쉽지가 않죠. 사실은 아마 가족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입원 치료 받으신 다음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퇴원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입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꿈을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역사회 재활기관으로 연계되는 게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고 서비스가 또 충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책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온 것 같아요. 일단 응급이 생긴 다음에 급한 불부터 꺼죠. 정책이. 위기가 생긴 다음에 병원에 빨리 입원시키는 거. 이 정책이 이제 강조되게 된 거는 몇 년 전에 청원이라든지 미치료 이제 환자들에 대한 강력 사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선은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지금 입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확보해야 되니까 민간병원에다 병실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공공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센터 요원들이 응급대응팀으로 지정이 돼서 야간에 출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요거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입원한 다음에 재활기관을 연계하는 걸 강화하는 쪽으로 몇 년 동안 정책적인 투자가 좀 많이 됐어요. 소정에 일단 성과는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완벽히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집중이 되어야 될 영역은 이 영역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생겼을 때, 아직 응급이 아닐 때, 첫 서비스로 들어오는 과정이 거칠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거칠지가 않고 최대한 서비스 이용자나 가족이 좀 원하는 방식에 좀 부드럽고 안심시켜주고 좀 정중한 치료,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게 되면은 좀 더 이 기회가 짧아질 수 있겠죠. 위기가 생긴 분들한테 정신건강 서비스 병원에 나가라고 제안을 하면은 무서워하시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은 나는 좀 힘든 일을 겪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가더라도 나는 괜찮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오시기가 쉽겠죠. 이런 방식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보자면은 위기가 생겼는데 막상 선택할 곳은 굉장히 빈약해요. 초기에 도움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만약에 내가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딘가에. 그랬는데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여하튼간 상담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병원을 가기 싫다고 하면은 저기 뭐 집으로 찾아온다든지 당사자나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첫 만남 당시부터 최대한 당사자를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가지고 의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 안에서 당사자가 이 중에서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라고 선택을 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경과가 좀 부드럽고 정중해질 수 있겠죠. 입원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정신병원에서 제가 오래 거의 한 20년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입원하시게 되면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무시게 해야 되니까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싫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약을 싫다고 한 약을 쓰려면 당사자를 붙들어야죠. 그 다음에 주사를 놓은 다음에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약효가 나타나서 이렇게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때까지는 환자를 모이는 거예요. 심상에다. 이게 정신과적 응급처치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당사자에게도 위험하고 종사자에게도 위험한 응급처치가 존재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언론을 통해 밝혀진 강박 동안에 돌아가신 두 분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신병원의 보호사님 한 분이 또 이번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당사자에게나 종사자에게나 지금 우리가 해온 방식의 응급처치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다시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하고, 종사자들은 이직률이 높아요. 정신병원에서 일 안 하려고 하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치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비자의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비자의 입원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입원이긴 하나, 당사자가 이 비자의 입원에 내가 거부할 경우에 시스템 안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존중해서 비자 입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 당사자 가족이 더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죠. 기왕에 이미 당사자들은 입원하시기 전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가족과 당사자가 소통을 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을 때 입원을 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가족을 원망하죠. 더 갈등이 심해지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가족관계가 좀 나아지고 소통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가족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좀 의논을 할 수 있다. 태어난 다음에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간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한 다음에 입원 기간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6개월이든 간에 퇴원을 하신 분들이 다시 한 달 내에 다시 정신과 병동에 재입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겠죠. 대학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재입원할 때는 이제 또 용인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힘들게 입원 치료를 받고 한 달 내에 다시 재입원하는 비율이 지금 한 27%쯤 돼요. 4명 중에 1명은 힘들게 입원했다가 한 달 안에 다시 입원하는 거예요. 조현병의 경우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입원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입원 치료 자체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퇴원하신 다음에 이런 지금 우리 가족협회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정신재활시설들을 퇴원하신 다음에 다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하고 서로 지금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역 동료 지원관들도 병원에 들어와서 미리 서로 다 만나가지고 이제 퇴원하면 어떻게 지낼지 계획도 짜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지금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다 찾아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서비스가 이용자를 중심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오픈사회적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 등과 관련해서 그 2012년부터 이 퀄리티 라이츠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를 막론하고 심지어 공공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에서조차 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많고 치료 안에 이런 좀 역치료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정신과 전체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각 국가들이 완전히 좀 인권과 회복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퀄리티 라이츠 프로젝트이고, 이 단어의 뜻은 인권 기반의 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책이 바뀌면은 현장이 바뀌잖아요. 병원에서의 진료가 바뀌고 센터 서비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현장이 바뀌면은 당사자 가족들의 삶이 달라져요. 달리 회복하게 되는 거, 목표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목표하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현장을 다른 식으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점은 정책과 현장과 당사자 가족들에서 법을 바꾸는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라든지 기침개정.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간에서 시작하자라고 제안했어요. 현장부터 바꾸자. 현장에서 의사와 가족과 동료 치료진들과 당사자가 협력하는 방식부터 바꾸자.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복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다른 인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정책과 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우선 현장을 바꾸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의사들만 교육시키고 간호사들은 간호사 교육시키고 가족은 가족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는 훈련을 만드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의사와 간호사와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지 리커버리를 짜는 계획을 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2019년에 대면 훈련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대면 훈련 도구 안에는 동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원 안에서 격리 감각을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의 위기계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법적 역량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제가 많이 쓰는 비유라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병원 가면은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 병원 가면은 여러 과들이 있잖아요. 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는데 어때요? 정신건강 위기에서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과 쪽에 가까울까요? 산부인과 쪽에 가까울까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산부인과. 이유는요? 내적인 심리 뭔가 심리적이고 전인적인 것도 포함이 되죠. 맞아요. 정답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지금 다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진 분은 이제 예일대학에서 이제 리커버리에서 오래 하신 분이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 말씀은 산부인과에 좀 가까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내가 외과 질환 담낭염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외과에 수술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담낭염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금식하고 병원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병원에 도착하면은 마취과 의사가 나를 잠들게 만들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이제 치료진들이 와서 내 배를 열고 다 치료를 끝내잖아요. 배를 다 깨내놓은 다음에 내가 깨잖아요. 근데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당사자 역할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산부인과는 좀 다르죠. 산과 산모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러 이제 때가 돼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소아과에서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한 팀이 다 와가지고 아이 모니터도 하고 뭐 약도 드리고 막 의학적인 조력을 막 하죠. 그렇지만은 아이를 대신 낳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아이를 막 고생고생해서 힘써서 낳는 건 산모잖아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치료진들이 하는 거는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정신과에서 리커버리도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당사자, 그 가족이 회복해서 원하는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뭔가 외과의사처럼 고쳐놓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바꾸자는 것이 퀄리티 라이츠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장기간 조사를 해서 한 25개 정도의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로 등재를 했어요. 이 사례들은 굉장히 좋은 회복 성과를 내고 있고 비용도 기존 서비스보다 더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그 성과 자체가 입증이 된 서비스들을 찾아내서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소개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여러 국가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거 따라해보자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이걸 202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위기 서비스, 또 모범적인 병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위기 서비스로 세계보건기구는 4개의 사례를 이런 사례는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出版을 해서 한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인도시병원이랑 청와대병원집에서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구글로 검색하시면 다 한국어판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4개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4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오픈 다이얼로그예요. 오픈 다이얼로그가 위기 서비스의 보건파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나머지 3개가 쉼터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겠죠? 쉼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쉼터들의 특징도 동료 지원가들이 운영을 하면서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신 많은 기관들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시도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병원 서비스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병원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입원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 3개의 병원이 선정이 됐는데 입원 기간 내내 지역 서비스랑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 세팅 안에서 의학적인 치료는 당연히 좋은 치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오픈 다이얼로그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응급치료를 할 때 최대한 강압적인 조치, 강박이라든지 경고를 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료 지원가들을 초청해서 입원 안에서 동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는 몇 가지 좀 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부터 20년까지 경기도에서 이 응급행정입원 수요가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공공병상에서 24시간 응급행정입원을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그때 새로 오픈을 했었죠. 40병상짜리 폐쇄병동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받기 힘든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특히 보호자분들이 안 계시는 행정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입원을 받아야 되는 중환자 병동이죠, 말하자면. 중환자 병동을 운영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퀄리티 라이츠에 기반한 요구들을 같이 병원 안에서 적용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경기도 절차조력사업지원단 우리다운 프렌즈의 동료 지원가들이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입원 초기에 당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라든지 불러서 병원 안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미팅을 가지고 직원들을 열심히 훈련해서 급성기 환자들을 최대한 끈으로 묶는 걸 하지 않게 한 거죠.
이런 훈련들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거가, 그때가 이제 이렇게 공공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서 WHO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고요.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성과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꽤 의미 있게 나왔어요. 전국의 정신과 병동의 비자해 입원 비율이 한 35%쯤 되는데 이 병동은 한 81%였어요. 굉장히 중환자 병동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재원 기간은 21일로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해서 빨리 이제 지역을 연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료 지원과 지역사회랑 협업을 해서 짧게 최대한 강박을 덜하고 오픈 다이로그 미팅을 하고 환자분들을 퇴원시켜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끈으로 환자를 묶는 비율이 5%가 나오더라고요. 전국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저 때는 전국 평균 데이터가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병원 사고들이 많이 나면서 전국 평균 실태 조사를 한번 쭉 해봤는데 처음으로 한 7%쯤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높은 중환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적게 환자들을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퇴원 한 달 이후에 재입원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년 반 동안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을 전수 팔로우업을 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재입원율이 6%였어요. 전국 평균은 27%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급성기 치료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좀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하게 되면은 퇴원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거를 실증을 하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국정원사의 보급 사례로 선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좀 보급을 하라라는 동기가 생기게 된 건데 여기 공공병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치산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의 채산성을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팅이었던 거죠. 적자 보면서도 운영해도 되는 세팅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국에 있는 다른 민간병원이라든지에서도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병원에서도 병원 종사자들만 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기관들이랑 지금 동료 지원가들이 협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국의 다른 기관에서 이런 협업을 하고 비강압 치료 오픈 다이로그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필요해진 건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이 되면서 퀄리티 라이츠에서 핵심 요소로 포함시킨 동료 지원이라든지 위기심사라든지 비강압 치료가 정책에 문구로 삽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건너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라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2022년도에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공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보급할 수 있는 퀄리티 라이츠의 핵심 요소들을 다 함께 공부하고 보고할 수 있는 훈련 도구를 개발하라 라는 연구개발 사업이 공지가 되게 되고 그 연구개발 사업에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 이응병원, 또 비강압 치료를 하는 광주의 천주의 성묘왕병원, 수원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 수원시 정신건강가족학교, 마음사랑, 파도선 여러 그러니까 전문가와 이용자, 동료지원과 가족지원과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연합해서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진행이 되려면 큰 목표는 3가지였어요. 4가지. 첫째는 오픈 다이얼로그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오픈 다이얼로그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입원병동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둘 다가 필요해요. 이거를 좀 도입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게 한 가지 목표였고요. 또 한 가지는 비강압 치료. 응급 환자분들이 막상 병원에서 흥분과 난폭한 행동을 하시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환자도 다치지 않고 종사자도 다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면서 돌보는 방법. 이걸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함께 할 수 있는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절차 조력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료 지원가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훈련도고, 요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첫 회에는 이 훈련의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 해봐야 되겠죠. 시험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각각의 훈련도구를 시험 운영을 하고, 시험 운영한 것들을 바탕으로 초안을 이제 수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도 시행하고, 또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런 훈련 도구를 완성하는 거. 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한 150명, 200명은 되십니다. 수원센터, 용인주기, 아주대 납병원, 이응병원 등에서 실제 가족과 당사자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리커버리 프로그램들을 초안을 만들어서 계속 돌리면서 개량하는 거죠. 그리고 비강압 치료를 하기 위한, 이거는 주로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워크숍 훈련이 되고 시험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동료 지원가들이 참여하는 동료 지원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 도구도, 이거는 주로 실제 이 활동을 하시는 파도선과 우리 다음 프렌즈에서 자문을 주셔서 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정신건강정책 포럼에 이제 아젠다로 23년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도 작년 공청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민들께 알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워크숍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실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워크숍을 짧게 3가지를 진행을 했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가졌어요. 굉장히 많은 당사자, 가족, 종사자, 공직자 여러분들 오셨죠.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2차관 되셨죠? 이영훈 차관님,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건강정책국장님이셨거든요. 그러셔가지고 정책국장님과 정신건강정책과 주무관 사무관님들이 오전부터 워크숍 다 참여하셨어요. 국장님도 참여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시작하게 된 건데, 다시 또 오픈 다이얼로그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를 하시고요. 서구에서도 입원 병상에서 많은 환자들을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거가 제일 기본값이었대요. 50년대, 60년대. 근데 이런 치료가 아니라 관리인 거죠. 이런 기관에서 많은 분들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수용하는 거가 도리어 좀 역치료적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치료기관, 치료조직과 문화 자체가 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어떤 작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치료 공동체 운동이고, 영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정신재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로 이어지게 되고, 이 치료 공동체 운동이 이탈리아로 건너가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정신보건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핀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치료 공동체 운동이 핀란드로 건너왔을 때, 핀란드에서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팀 중에 이제 이료 알라닌이라는 분이 운영하신 정신병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치료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 팀들이, 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이제 병동치료를 정신치료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각각 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족도 같이 초청하자.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같이 듣자.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가족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 함께하는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치료를 이제 필요 맞춤 치료라고 이름 붙였어요. 당사자와 가족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 진행을 한다. NAT, Need Adaptive Treatment라고 하죠. 이게 필요 맞춤 치료가 오픈 다이얼로그의 원형이에요, 원형. 이 필요 맞춤 치료를 여러 해 해봤더니 조현병의 치료 경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전체 국가 조현병 프로젝트를 필요 맞춤 치료로 전환해서 보급하는 일들이 80년대 여러 해 동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 맞춤 치료의 국가 조현병 프로젝트는 핀란드 전역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핀란드에는 라플란드라고 하는 좀 외곽에 있는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 더 발전을 했어요. 그 지역에 새로운 병원이 있는데요. 10년, 20년씩 장기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치료진도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거죠. 그 병원의 역할이 좀 바뀌게 됐대요. 급성기 치료 쪽으로. 그때 이 필요 맞춤 치료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이걸 시도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에 걸쳐서 이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치료 공부도 하고, 정신치료 공부도 하고, 정신분석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여러 연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오래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더니 이분들이 퇴원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합의가 돼서 집으로 가시게 된 걸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좀 개량을 해나가시면서 그러면은 입원하자마자 들어온 신원들이랑 한번 해보자. 신규 환자들이랑 모임들을 가졌더니 입원 기간이 단축이 되고 더 빨리빨리 집으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그 다음 아이디어는 그러면 굳이 입원을 해야 되나? 입원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외래감리에서 모임을 열심히 가져갔더니 그 중에 상당수는 입원 안 하고 그냥 외래로 통원 치료가 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병원과 지역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고는 우리 병원 팀들 중에서 병원 팀들 중에 일부를 방문팀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은 병원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가정 방문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계량 과정을 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한 19년 정도를 이렇게 지속을 해봤더니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조현병 회복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책 쪽으로 관심을 모으게 되고 당사자 가족들이 이걸 아시게 되면서 열심히 이걸 보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시게 되고 봉사자들도 열심히 배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한 35개국 넘어간 것 같아요. 40개국 넘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이런 마치 운동처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몇 가지 사례로는 뉴욕에서 한 2천억 정도를 들여서 그 위기대응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고요. 2010년대 중반에 그 낙하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낙하산이 있으면 이렇게 안 다치고 내릴 수 있잖아요. 오픈 다이얼로그 팀을 만들었어요. 뉴욕시에서. 그래서 의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동료 지원과를 같이 오픈 다이얼로그 훈련을 한 거예요. 이 팀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집으로 가기도 하고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급성기 병동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2015년에 만났어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사례가 있고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게 되면서 지속되지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결국은 보건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이 파라슈 프로젝트 디렉터 하신 분이랑 저랑 좀 친한데 제가 지금 거기 한 3, 4일 전에 만났거든요. 유원재 방에까지 있어가지고 이분 말씀 요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뉴욕시 정신보건국장인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당장 지금 잠잘 곳이 없고 음식이 없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오픈 다이어로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안전하게 지금 일단은 지금 음식 갖다 주고 잘 것 만들어주고 하는 그거가 현재는 지금 뉴욕시 정신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를 좀 부러워해요. 그리고 영국은 공공의료잖아요. 당사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오픈 다이얼로그를 보급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끈질기게 요구를 하셨대요.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영국의 정신의학회가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을 해서 이 5대10 프로젝트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모름지기 어떤 서비스가 도입이 되려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 전문가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는 가장 근거가 높은 걸로 이렇게 취급되는 연구는 부작용이 대조를 위한 거예요. 랜덤 컨트롤 스타일인가 굉장히 비싼 연구예요. 이거가 나와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줄 문화가 있어요. 꼭 좋은 건 안 잡혀야 돼요. 나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한 300명 정도의 팀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안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가도 포함이 돼요. 이들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훈련, 이게 20일 걸리거든요. 20일을 한 1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캠프, 5일짜리 캠프를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 실제 런던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한 500명 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500개 넘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제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일반적인 치료와 비교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걸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 결과가 지금 올 12월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잘 나올지 꽝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란셋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신뢰받는 의학 저널 그 세계 중에 하나죠. 거기에 지금 게재 인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게재 인정이 되자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 위기팀, 지역사회팀, 뭐 이렇게 조기 정신증팀 여러 팀들이 영국에도 있겠죠. 여러 팀들이 서로 협력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다 따로따로 노는데 이 팀들의 선수들을 모아서 동료 지원가와 함께 오픈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걸 POD 팀이라고 해요. 피어 서포티드 오픈 다이얼로그 팀. 그래서 이 팀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고 이 연구는 끝났지만 영국의 몇몇 지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봄 방식을 바꾸는 거. 협업 방식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병원에 있는 사람과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팀이 되고 일하고 또 그 팀 안에 동료 지원가도 들어가고 가족 지원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건너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다이얼로그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약물 치료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흔히 알려져 있죠.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물 치료가 아닌 치료들, 심리, 정신치료든 사회기술전이든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아닌 치료들 중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은 가족중재예요. 가족을 만나는 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족중재가 잘 시행이 안 됐어요. 이게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방법은 가족을 그냥 대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협업팀으로 초대를 하고 또 종사자들도 함께 여러 팀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전에는 힘들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잘 실천이 안 됐던 가족중재가 실천 가능하도록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픈 다이얼로그가 진행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따가 우리 서르정 선생님,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 같고요.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좋은 팀워크와 어떤 솜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든 좀 소정에 잘 만들어진 훈련이 첫 단계입니다. 훈련을 도입하는 거가 모든 나라에서 시작하는 첫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합의되어 있는 거는 한 20일 정도의 훈련을 기초 훈련이라고 해요. 그거를 도입하는 거가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20일짜리 훈련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걸 도입할 때까지 전 단계 작업들이 가능하겠죠.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본격 훈련을 도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고, 트레이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배워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들도 그들 자체적으로 트레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핀란드 전문가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는 핀란드 전문가들 초청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들 안에 이제 6명 정도의 국제훈련자가 생겼어요. 자체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공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못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도 도입하기 위해 순서가 필요한 거죠. 현재는 인적 자원으로는 국제공인 트레이너가 제가 한 명이 있고요. 전 세계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명 더 지금 트레이닝 과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팀에 있는 강호사 선생님이 그분이 3년 지나면 트레이너가 될 거예요. 그분 2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입문 교육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좋은 훈련, 좋은 슈퍼비전, 트레이닝만 해놓고 이 받으신 분들이 가서 하실 때 도와드리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계속 도와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꿀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 지원가가 참여하는 거가 오픈 다이얼로그의 추세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 처음 오픈 다이얼로그가 시작될 때는 치료팀 안에 동료 지원가 참여가 없었어요. 전문가들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네덜란드로 건너가게 되고,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동료 지원가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까 해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핀란드에서 따라해요. 동료 지원가가 참여하는 것이 오픈 다이얼로그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 안에 가족 지원가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도 방문을 갈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일단 팀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 지역을 설정을 했죠. 우리 수원시에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원 지역에 있는 병원, 지역센터, 또 수원 지역에 활동하시는 가족 지원가, 동료 지원가들을 초청해서 25명이 함께 모였어요. 모이고, 그 당시에 이제 핀란드에서 1명, 영국에서 1명, 2명의 훈련자가 와서 이 팀들에게 오픈 다이얼로그가 무엇인지,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5일간의 훈련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무언가를 느낄 수 있기에는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쉬운 대로 좀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팀들이 계속 이렇게 오픈 다이얼로그를 더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이어져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국제 훈련자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의 영상을 찍어서 가져가서 국제 훈련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피드백도 받고 계속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원의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좀 한번 바꾸자 하시는 가족들을 모집을 한 거죠. 일단 정신증을 경험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 살고 계시는데 좀 이런 집단 찾아가는 열린 대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센터에다가 전화하시면은 그 센터에서 이제 우리 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댁을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시도를 해봤어요. 연구기간 동안에 한 150회 정도 가족 방문을 한 것 같아요. 150회 좀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 생각이라서.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는 또 따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은병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거의 한 200회 가까이 이렇게 시험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개발 과정에서는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이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신 거죠. 그 의견을 또 우리 서명선생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경과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한 16가족을 만난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 치료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응급입원 하시거나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시지 않고 위기가 잘 이렇게 극복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큰 변화는 없이 여전히 좀 이렇게 힘든 상태를 저희 팀과 함께 감당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더 악화가 되셔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된 경우도 있고, 경과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구해서 이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이거는 한국에서 퀄리티 라이츠를 기본으로 이렇게 오픈 다이얼로그를 도입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이 퀄리티 라이츠 도구들 안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포함시켜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모델은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발표 기회들이 있어왔고, 또 피드백이 중요하잖아요. 마침 우리 작가이시기도 한 우리 서은영 선생님께서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를 경험하신 분들의 귀한 목소리들을 청취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책자로 매뉴얼화하는 거는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도입하고 어떻게 함께 협업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실천 구조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짧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입원 병상에서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은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당사자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은 다학제팀이 당사자를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이번 빠른 기간 내에 병원형 오픈 다이얼로그 모임을 가집니다. 그 안에는 치료팀 여럿이 들어가고 이제 당사자 가족과 지역사회 공유지원과 이런 종사자들이 초청이 되고 단기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은병원은 민간병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전체 입원 환자 분들 퇴원하셔가지고 3개월 이내 재입원율이 6%입니다. 1개월 이내가. 3개월 이내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은병원 서비스에 대해 각각의 경험해보신 경험들은 다르실 수 있으나 통계 자체는 압도적이에요. 민간병원과 다릅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서비스 안에서 이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걸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도선하고는 한 3년째 같이 작업을 해오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해봤고요. 그리고 기관들 안에 팀워크를 늘리기 위한 성찰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의 방문을 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또 오픈 다이얼로그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요 원 안에 보면은 이제 수원시 정신건강 가족학교 장면이거든요. 여러 가족들이 오셨죠. 근데 가운데 작은 원이 있죠. 작은 원 안에 저도 있고 서른영 선생님 있고 황정희 선생님 계세요. 이 세 명이 이 모임의 촉진자예요. 나머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날 처음 만나신 가족들이세요. 세 가족.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종의 오픈 다이얼로그를 여러 가족이 함께한 오픈 다이얼로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처음만 가족이기 때문에 금방 공감하실 수 있고 연결이 되시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이런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종의 오픈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을 다가족 치료라든지 가족 간 치료라는 형태로 시도를 하고 계신데 한국에서 좀 해볼 것 같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용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5종의 도구는 다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모든 단체에서 그냥 무료로 가져다 쓰실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배포가 될 거예요. 국정화가 끝나면 아마 복지부에서 OK 사인이 떨어질 것 같고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5종의 오픈 다이얼로그 비강압 치료 리커버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 도입을 할 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교육을 국가가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교육 단계를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병원 서비스에도 필요하고 지역 서비스에도 필요하고 동료 지원, 가족 지원에도 필요해요. 근데 모든 단계에서 첫 단계로 오픈 다이얼로그 입문 교육을 한 3일 정도 가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해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다른 방식의 대화를 해보면서 일종의 연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2단계로 리커버리 교육,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병원에서는 비강압 치료, 동료 가족 지원가들은 절차 조교, 오픈 다이얼로그 심화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것들이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기술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좀 진행해 달라. 그리고 이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요. 1단계가 오픈 다이얼로그 입문 교육이죠.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얼마 전에 공지가 나서 이번에 11월 이제 24, 5, 6, 3일 동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 교육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1기 지금 25명을 모집해서 오픈 다이얼로그 이제 입문 워크숍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그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고 동료 지원가도 지원할 수 있고 가족 지원가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미 오늘이 아마 마감일인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아마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을 다 지금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또 진행해요. 내년에 같은 워크숍을 여러 번 진행하는 걸로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다음에는 2단계 리커버리 워크숍이 필요하겠죠. 2단계 교육도 내년에 조금 진행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인재원에서는 계속 할 거고 흥행이 잘 안 되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 교육을 국가에서 시작해서 할 수 있게 된 거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에 제일 원형인 것 같다. 어쩌면은 오픈 다이얼로그는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은 너 왜 힘드냐 얘기 좀 해봐라. 라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격한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지금 화나서 물건 던지고 막 이렇게 앵 운다고 아이를 방에 가두고 묶어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죠. 동료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전문가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연대가 주는 치료적인 어떤 파워는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이제 일상 안에서 매일매일 회복을 구현해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도입이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시간 말씀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틀 안에 진행되었다 하는 것들 그리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수원에서 좀 이렇게 수원의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짜서 진행했다면은 어쩌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오픈 다이얼로그나 폴리스라이츠를 바탕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